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진행을 맡은 후이입니다. 1569일 제1차 세계대전보다 더 길어진 이 전쟁에서 정말로 패배하고 있는 쪽이 누구인지 한국 보수 언론은 왜 이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6월 8일 러시아 점령 크림반도행 화물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한 발이 핵심 기관차를 통째로 파괴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페테르부르크 한복판에서 푸틴이 자랑하던 국제경제 포럼이 열리는 그 순간에 우크라이나 드론이 도시를 때렸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한 FP5 플라밍고 미사일은 전선에서 900km 떨어진 채복사리까지 날아갔어요. 600마일 거리예요. 서울에서 부산보다 2배 가까이 먼 거리입니다. 러시아가 압도적이다. 우크라이나는 시간 문제다.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일관되게 깔아온 톤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전쟁연구소 ISW가 6월 1일 내놓은 평가는 정확히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오늘 따져보겠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시작할게요. 첫째, 푸틴은 왜 자국 경제부처가 비명을 지르는 상황에서도 군비를 줄이지 못하고 있을까요? 둘째, 러시아가 실제로 무너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김정은이 자랑스럽게 손에 쥐고 있다는 그 러시아 카드는 정말 카드가 맞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개의 층을 차례로 벗겨내겠습니다. 맨 위에는 푸틴의 5가지 경고 신호, 그 아래에는 러시아 전쟁기계의 내부 균열,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한반도 안보 지형과 직결되는 한 가지 결론이 놓여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숫자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우크라이나 드론군이 러시아 군인 1명을 사살하는 데 쓰는 비용은 평균 918달러, 하나로 125만 원입니다. 이 숫자 하나가 오늘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에요. 이건 단순한 우크라이나 전쟁 보도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의 보수주의 언론이 왜 작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같은 프레임을 고집스럽게 반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조중동 계열은 작년 가을부터 한결같이 같은 메시지를 깔아왔습니다. 러시아는 못 막는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버릴 것이다. 한국은 줄을 다시 서야 한다. 그런데 6월 1일 ISW 평가, 6월 9일 이코노미스트 분석, 6월 10일 러시아메터스 보고서 같은 시기에 나온 권위 있는 자료들이 정확히 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한국 메이저 신문 일면에는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일까요? 한번 보세요. 오늘 따라가 볼 길은 명확해요. 표면에는 5가지 경고 신호의 구체적 데이터가 있고 그 아래 동기에는 러시아 전쟁 기계가 왜 작동을 멈춰가는지 그 내부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 단계에서 이게 한국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 노선에 무슨 의미인지 짚어내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 푸틴의 전격전 시나리오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1569일 전 키예프 사흘 안에 점령하겠다며 시작한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단순히 버틴 게 아닙니다. 전쟁의 성격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우크라이나 드론군은 전체 군대의 단위 점 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러시아 측 인명 손실의 약 3분의 1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건 비유가 아니라 마디아르 사령관이 공개한 작전 데이터입니다. 두 번째, 경고. 러시아의 영토 점령 속도가 무너졌어요. ISW가 6월 1일 내놓은 평가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 동안 러시아가 새로 통제하거나 침투한 우크라이나 영토는 단 40.64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같은 기간 전년도에는 1619 평방킬로미터를 점령했었어요. 8% 미만으로 줄어든 거예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분석이 있습니다. 딥스테이트라는 우크라이나 측 모니터링 그룹은 5월 한 달이 2023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의 영토가 순감소를 기록한 달이라고 평가했어요.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은 5월에만 100평방킬로미터 이상을 탈환했고 2016년 들어서만 600평방킬로미터 이상을 되찾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6월 9일 자체 분석에서 지난 30일간 우크라이나가 약 247평방킬로미터를 회복했다고 추정했어요. 세 번째 경고,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이 매일 타격당하고 있습니다. 5월 한 달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공격은 다른 곳도 아니고 러시아 국방부 자체 데이터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페테르부르크 SPI EF 기간 중 드론이 도시를 때린 사건이었습니다. SPI EF가 어떤 자리입니까? 푸틴이 매년 외국 투자자들 앞에서 러시아 경제는 건재하다고 자랑하는 무대예요. 그 무대 한복판이 뚫린 겁니다. 크렘린은 이번 주 처음으로 올해 들어 러시아 석유 생산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했어요. 네 번째 경고, 인적 자원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발표한 수치를 보겠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만 러시아군 사상자가 14만 5천 명, 그중 8만 6천 명이 사망, 5만 9천 명이 중상입니다. 보충병의 질도 떨어지고 있어요. 50대, 죄수 동원, 외국인 용병, 의존도 상승, 신병 훈련 기간 단축. 이게 승리하는 군대의 모습일까요? 다섯 번째 경고, 크림이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마디아르, 본명 로베르트 브로브디, 우크라이나 무인체계군 사령관입니다. 곡물무역상이었다가 2022년 자원 입대했고 지금은 키예프 전략의 핵심 인물이에요. 그가 공개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마리우폴, 베르디안스크, 멜리토폴, 심페로폴에 있는 보급 회랑, 그 회랑의 화물 차량 통행량이 이 주 만에 71% 감소했어요. 하루 3,800대에서 1,100대로 떨어졌습니다. 크림 점령 당국은 5월에 2014년 강제 병합 이후 처음으로 크림 전역에 휘발유 배급제를 도입했어요. 6월 8일에는 크림 상행 화물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마디아르가 직접 한 말이에요. 곧 크림을 완전히 차단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합니다. 뉴스위크가 6월 12일 사설에서 5가지 경고 신호를 정리하면서 끝에 이런 문장을 붙였어요. 우크라이나가 이긴 것은 아니다. 러시아가 무너진 것도 아니다. 균형 잡힌 평가예요. 러시아는 여전히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도시를 매일 때릴 수 있습니다. 인적 손실에 대한 사회적 내성도 솔직히 우크라이나보다 큽니다. 여기서 구조를 한 번 더 짚어야 해요. 러시아가 크림에 보급을 보내는 경로는 3개입니다. 첫째, 케르치 대교를 통한 도로와 철도. 둘째, 흑해를 통한 해상 운송. 셋째, 우크라이나 남부 점령지를 가로지르는 육상회랑. 그런데 케르치 대교는 이미 우크라이나 해군의 반복적인 공격으로 손상돼 지금은 사실상 경량 승용차만 통과시키고 있어요. 해상 루트는 흑해 함대가 거의 작전 불능 상태. 그리고 마지막 남은 육상회랑이 지난 한 달간 마디아르의 드론에 의해 통행량 3분의 2가 잘려나갔습니다. 마디아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한마디만 인용할게요. 확 트인 들판에서 메추라기 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보급 트럭들이 그런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뉴스위크의 결론은 이거예요. 러시아가 이기지 못한다고 해서 러시아가 덜 위험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다. 그러니 표면의 5가지 경고신호 너머로 동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푸틴은 핵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면 끝난다. 시간은 러시아 편이다. 작년 가을 조선일보 사설의 톤이 정확히 이거였어요. 일견 그럴듯합니다. 확실히 푸틴은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계속 미사일로 때릴 수 있어요. 핵 위협이라는 카드도 여전히 남아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패를 던질지도 변수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6월 10일자 워싱턴 포스트는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의 야니스 클루게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러시아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장 나쁜 상황에 놓여 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모스크바 타임스, 러시아 정부 자체가 2016년 GDP 성장률 전망을 1.3%에서 0.4%로 절반 이하로 깎았습니다. 1분기에는 이미 마이너스 0.3%로 수축했어요. 2016년 연방 예산의 38%가 국방 안보로 들어갑니다. 소련 시대 이후 최고치예요. 여기서 한 가지 숫자를 더 봐야 합니다. 크렘린이 2016년 예산을 짤 때 가정한 원유 가격은 배럴당 70달러였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타격과 서방의 새 제재가 결합되면서 러시아산 우랄 원유 실제 가격은 지금 배럴당 35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절반이에요. 핀란드 중앙은행 분석가 시몰라는 이 가격 격차만으로 올해 러시아 재정 적자가 GDP 1.5%포인트 더 벌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푸틴이 이걸 어떻게 메우고 있느냐? 부유층 증세, 국영기업의 추가 배당 압박, 그리고 국채 발행입니다. 그런데 국내 채권 발행 비용은 이미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천정부지로 뛰어올랐어요. 다시 말해 푸틴은 자기 국민의 호주머니를 더 깊게, 더 자주 털어내야만 전쟁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에 들어선 겁니다. 푸틴이 2016년 군비를 명목상 줄이는 예산안에 서명한 건 작년 11월입니다. 풀스케일 침공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ISW의 6월 1일 보고서는 동시에 이렇게 적습니다. 푸틴은 군비를 줄이라는 압박에 저항하고 있다. 자기가 의존하는 경제 관료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 푸틴은 자기가 직접 서명한 예산안조차 못 지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모순 한 줄에 다음 층의 답이 통째로 들어있습니다. 2022년 2월 푸틴이 무엇을 약속했었습니까? 특별 군사작전 며칠이면 끝난다.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와 비나치화.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4년 4개월 뒤 현실을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대 드론 생산국 중 하나가 됐어요. 900km를 날아 러시아 깊숙한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토착 미사일을 자체 개발해서 양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비무장화하려다가 우크라이나를 21세기형 군산복합체 강국으로 키워준 셈이에요. 이게 부메랑입니다. 그것도 자기 손으로 쏘아 올린 부메랑. 핵심 숫자를 다시 봅시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인 한 명을 사살하는 데 쓰는 비용 평균 918달러. 그런데 푸틴이 그 군인 한 명을 모집하는데 지불하는 입대 보너스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하나로 환산하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이에요.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1억 원이 넘습니다. 단순 산수입니다. 1,000만 원짜리 보너스로 모집한 병사를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드론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 평균 337명씩. 이 구조가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러시아 경제부처가 비명을 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왜 멈추지 못하는가? 가장 설득력 있는 분석이 하나 있어요. 전쟁 자체가 푸틴 정권의 유일한 정당성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지적입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무엇을 얻든 잃든 멈추는 순간 자기가 4년 동안 깔아놓은 모든 약속이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는 구조 속에 자기 자신을 가둬놨어요. 멈출 수 없는 게 아니라 멈추는 비용이 계속하는 비용보다 더 비싸 보이는 거예요. 적어도 본인에게는요. ISW 6월 1일 보고서 한 줄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푸틴은 자기가 의존하는 경제 관료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비 축소 압박에 저항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짚어야 해요. 외부 비평가가 아닙니다. 크렘린 안에서 푸틴이 직접 임명한 자기 사람들이 이대로 가다간 망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정점에 앉은 한 사람만 자기가 만든 신화에 자기가 갇혀서 못 멈추고 있는 겁니다. 이 패턴 한국에서 본 적 없으십니까? 객관적인 지표가 모두 후퇴를 가리키는데 정상에 있는 한 사람만 괜찮다, 더 가야 한다고 우기는 그 구조. 2024년 12월 3일 새벽 우리도 매우 비슷한 구조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모든 지표가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자기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무리수를 던지는 그 구조. 그래서 결국 무엇이 폭로됐었습니까? 이거 단순한 비교가 아닙니다. 이쯤에서 역사책을 펴보겠습니다.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 소련군이 들어갔을 때 미국 CIA가 작성한 내부 평가서의 결론은 소련은 3개월 안에 정리할 것이었어요. 그런데 9년 동안 발이 묶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창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소련 자체가 무너졌어요. 1989년 마지막 부대가 철수, 1991년 12월 깃발이 내려갔습니다. 철수에서 해체까지 2년이에요. 더 거슬러 올라가 1853년 크림전쟁, 니콜라이 1세가 시작할 때만 해도 오스만 제국에 대한 약간의 외교적 압박 정도였어요. 끝났을 때는 러시아 농노제 자체가 무너지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해전 5년 뒤인 1861년 알렉산드르 2세가 농노 해방령에 서명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러시아 사회 구조 전체가 한번 갈렸습니다. 크림이라는 이름이 2번 나옵니다. 1853년에 한 번, 그리고 2014년 푸틴이 강제 병합한 이후 다시 한 번. 우연일까요? 이소 우아의 개구리가 황소만큼 커지려고 자기 몸을 부풀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됐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은 이거예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는 자기가 키워낸 적 앞에서 자기의 빈 곳을 매일 드러내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이 빈 곳을 가장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나라는 누구일까요? 2곳일 겁니다. 첫째는 베이징, 그리고 둘째는 바로 평양이에요. 작년 10월부터 평양은 러시아의 10,000명 단위의 병력을 보내왔어요. 펜타곤 추정 10,000명 이상. 김정은은 2016년 2월 9차 당대회에서 조국의 국제적 지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러시아와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작년에 체결한 그 조약이었어요. 그런데 그 동반자가 지금 ISW, 이코노미스트, 워싱턴 포스트가 한 목소리로 전쟁 시작 이후 가장 나쁜 상황이라고 평가하는 그 동반자예요. 김정은이 자랑스럽게 손에 쥐고 있는 카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색이 바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국 보수 진영의 프레임을 정면으로 짚어야 해요. 작년 가을부터 줄기차게 깔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북러 군사동맹으로 한반도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악화됐다. 따라서 한국도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 프레임에서 가장 멀리 간 것이 2024년 12월 3일 새벽 비상계엄이었어요. 안보 위기를 명분으로 사용했죠. 그런데 그 근본적으로 악화된 안보 환경의 한 축이 바로 지금 부서지고 있다면 그 명분 전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거 한번 진지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E&D 이니셔티브, 교류, 정상화, 비핵화, 보수 진영에서는 이걸 두고 시대착오적이라고 일제히 비판해 왔습니다. 그런데 평양이 지금까지 의지해온 러시아 카드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는 이 순간이 사실은 한반도 외교 재배치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대통령이 비무장지대 확성기를 떼어냈을 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일제히 안보의식이 흐려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북한도 똑같이 자기 확성기를 떼어냈어요. 같은 시점에. 이게 흐려진 결정이었을까요? 아니면 흐름을 정확히 읽은 결정이었을까요? 다만 여기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진짜 위험은 러시아가 강해서 위험한 게 아닙니다. 약해진 러시아가 살아남기 위해 평양에 무엇을 더 넘겨줄까가 진짜 위험이에요. 지금까지 평양이 러시아에 보낸 것은 분명합니다. 10,000명 단위의 병력, 152mm 포탄과 122mm 로켓탄, 수백만 발, 그리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 시리즈. 그 대가로 평양이 받은 것은 일부는 이미 확인됐고 일부는 의혹 단계입니다. 확인된 것은 외화 식량 정제유, 의혹 단계는 더 무거운 것들이에요. 잠수함 추진 기술, ICBM 재진입체 기술, 위성 정찰 데이터,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설계 지원까지. 문제는 푸틴이 사면 초과에 몰릴수록 의혹 단계에 있던 것들이 확인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코너에 몰린 강대국이 동맹 유지를 위해 마지막으로 꺼내는 카드가 무엇인지 우리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본 적이 있어요. 절박한 모스크바는 자기가 살기 위해 평양에 더 많이 줍니다. 이재명 정부 외교의 진짜 시험대는 정확히 이 지점에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정말로 패배하고 있는 쪽이 누구인지 한국 보수 언론은 왜 묻지 않을까요? 이제 답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 질문을 묻지 못하는 이유는 그 질문을 정직하게 던지는 순간 그들이 작년 12월 3일까지 깔아놓은 안보 위기 프레임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보는 일면 헤드라인 너머에서 실제 데이터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ISW, 이코노미스트, 워싱턴 포스트, 알자지라, 정파성이 서로 다른 매체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근데 한국 메이저 신문 일면에는 이 결론이 지금 이 순간에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 1569일이라고 시작했어요. 제1차 세계대전보다 길어진 전쟁. 그런데 이 1569일 동안 한국 보수 매체의 톤은 거의 한 줄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 줄도요. 남은 질문은 단 하나예요. 다음 1000일이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위해 어떻게 쓰일 것인가? 흔들리는 러시아, 의존도 높은 평양, 거래주의로 가는 워싱턴 사이에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느 쪽 줄에 서느냐가 아니라 어떤 줄을 새로 그릴 것이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둡시다. 약해진 강대국은 강했던 시절보다 더 예측 불가능합니다. 1853년 크림에서도 1989년 베를린에서도 그 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 평양과 모스크바 사이에 무엇이 오가고 있는지 가장 정밀하게 보고 있어야 할 곳은 청와대와 국정원이지 조선일보 사설란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베이징이 이 흐름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그리고 시진핑이 푸틴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